안녕하세요. 한국학 에세이의 문광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한국학을 종교지리학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소 생소한 개념이라 잘 모르시겠죠.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종교지리학 특강이라는 과목으로 이 과목을 개설해서 처음으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말이죠. 펼쳐져 있는 모든 내용을 어떻게 다시금 살펴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진리는 오래된 것이다. 다만 오류만이 새롭다. 요즘 새롭게 뭔가 특별한 걸 찾아서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이미 진리는 세상의 역사 가운데 많이 펼쳐져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고이 지신의 정신으로 우리의 옛 전통과 학문의 세계에서 진리에 가까운 것들, 진리와 부합하는 것들을 새롭게 개발하고 현대적인 방법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것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풍수학 역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풍수가 미신이냐 과학이냐 둘 다 아니고 본능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여러분 미신이라고 하면서도 풍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풍수를 과학이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그만큼 많이 발전하지 못했고 정확한 그런 그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의 실력과 법력 도력이 어느 정도에 도달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과연 정확한 진리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라는 것은 결정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얼풍수 집안 망한다 이런 말도 있듯이 이게 정확하지 않은 얘기를 하게 되면 혹세무민이 돼요. 혹세무민이 돼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게 되어 가지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속되어 온 이러한 동양학의 한 분야를 정확하고 핵심적으로 다시금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서양에서 지금 발전하고 있는 종교지리학이라든지 장소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참조를 해가면서 냉정하게 다시 우리의 이 풍수학문도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10여 년 이상, 그 20년 가까이 제가 이 분야를 타너 스님을 연구하면서 이 수락의 세계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서 도학만 할 수 없어서 이것도 같이 연구를 했는데요. 무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신안과 도안, 법안을 갖춘 분들, 특히 참선을 해서 아주 굉장한 선정의 세계를 겪어본 그런 도인분들, 우리 예전에 역대 큰 스님들 이런 분들은 이 땅을 보시는 안목이 벌써 환하게 열려 있으셔가지고 그분들이 소점한 딱 자리를 잡은 곳들은 명확하게 명당인 것이 지금 다 밝혀져 있거든요. 그런 인물이 나오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책상에서 책만 보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다녀야 되고 많이 임상을 하고 많은 곳을 보아야 되는 실제적인 안목이 열려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해요. 저도 공부 중에 있는데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이 땅이 굉장히 특별한 땅이고 굉장히 중요한 땅이더라. 풍수학적으로 봤을 때도 종교지리학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영험이 있는 곳이고 이곳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믿어 의심치 않을 만큼 분명한 사실이다. 그 내용을 어떻게 좀 더 현대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풍수는 뭐 과학적이지 않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확증 편향이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그와 함께 이것도 연구하는 데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풍수가 본능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카페에 들어가거나 식당에 들어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자마자 자리를 어디에 앉을까? 누구나 다 생각을 하게 되죠. 아무 데나 앉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이중환 선생이 쓴 택리지라고 하는 책이 있듯이 택리, 장소를 선택한단 말이죠. 아무 데나 앉지 않아요. 문 열고 바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 바람이 들고 나는 그 바로 앞에 바로 앉는 사람은 잘 없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카페 같은 데 가면 1층에 가고 2층에 가고 가보면 어떻습니까? 벽 쪽에 그다음에 전망이 좋은 그 유리가 있는 그 전망 좋은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사람들이 벌써 자리를 쭉 잡고 앉아 있고 자리가 비어 있다 그러면 중간쯤에 있는 통로에 있는 그런 자리가 비어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과연 미신입니까? 본능이죠. 그럼 그게 과학입니까? 뭐 그 데이터를 생각하고 과학적인 합리적인 추론을 하고 생각을 합니까? 본능적으로 자리를 찾아서 간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땅이 있을 때 집을 짓고 살려고 하면 일단 바람이 불면 안 되고 물난리가 나면 안 되고 물이 넘치는 곳이면 안 되고 산사태가 나면 안 되고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공간이 넉넉하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물을 얻을 수 있는 요즘같이 상하수도 시설이 잘 안 된 곳에서는 우물을 팔 수 있어야 되고 가까운데 시내가 있어야 되고 시냇물이 있어야 되고 그런 곳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지적인 조건을 찾는 것은 전 세계가 다 똑같았다는 것이죠. 그런 입지에 다 자리 잡고 있고요. 전 세계의 모든 수도나 이런 곳들을 보면 세계적인 도시들을 보면 다 이 지리학적인 측면에서 갖출 걸 다 갖춘 나라들이 세계적인 도시가 되어 있더라. 그리고 그런 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부강하고 그다음에 힘이 있고 거기 나라 사람들이 에너지가 아주 순일하고 좋더라. 이런 것들이 거의 뭐 드러난 현실이고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 땅을 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많은 사진들을 통해서 외국의 유명한 곳들도 앞으로 좀 많이 제시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좀 많이 아셔야 됩니다. 어디를 가면 우리가 장소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좀 안목이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허투루 이 학문이 몇천 년 지속돼서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도 이거 공부할 때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저거 미신 아니야? 저걸 누가 믿어? 말이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타너 스님을 연구하다 보니 이 동양학의 모든 수학의 방면라고 하는 것도 다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됐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도학의 세계가 있고 수학의 세계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풍수학이라고 하는 형태는 수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수학과 도학이라고 하는 것이 구분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딱 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이 속에 도가 담겨져 있을 수가 있죠. 그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 언어 문자가 끊어진 세계, 말로 할 수 없는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들 이런 얘기합니다. 뭐 사주, 관상, 풍수 뭐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그냥 점치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수학이라고 범주에 막 넣어서 하대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도 공부하는 사람들, 특히 스님들도 그러하고 육아의 선비들도 그렇고 진짜 학자들 공부하는 이는 수학을 거론하지 마라 그래요. 어떤 말이 있냐면은 이 수학은 말이죠. 멱살이 잡히면은 본전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물어보고 좋은 걸 찾고 현실적인 나의 그 이익을 쫓아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대답을 해주고 그게 맞춰 응대를 하다 보면 10번 얘기를 잘 해주다가 한 번이 틀리면 멱살이 잡힌다. 그래서 이런 걸 공부하는 분들이 이거 일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기본이죠. 그러나 그것이 과학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 진정한 수락의 대가가 되는 거는 몇백 년 만에 한두 분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사이비가 많고 그다음에 이 사기꾼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에서 진짜 도학을 갖춘 분이 이 공부를 하면 정말 정확하게 안목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이런 분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는 엄청난 세계의 힘을 발휘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보면 이제 천년고찰이에요. 이 천년고찰들은 도학을 갖춘 분들이 수학에까지 능하셔가지고 현실적으로 맞춰졌다. 그리고 이걸 얘기를 하자면 도학이 리면 그죠? 수학은 사가 되겠죠. 사라고 하는 측면이 이사명연 무분별 화엄경 이 법성계에 나오는 말인데 이사가 무해하다 했을 때 이 사가 단순하게 살고 현실적인 부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이러한 현실적인 학문에도 다 통하는 것이 사가 되겠습니다. 리라고 하는 건 도학이라고 하는 건 공의 세계고 그 다음에 사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유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걸 진공과 묘유가 진공과 묘유가 다 갖춰져야 되는데 옛날에 큰 스님들, 도인들은 한국 땅을 배치를 잘 해놓고 중요한 곳에 수행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국가를 운영하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세팅을 한 거예요. 이거를 장소학이라고 할 수 있죠. 로케이션, 플레이스 스터디, 장소학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특히 한국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불교가 담당을 했다. 중국은요, 풍수학이라고 하는 게 도교에서 근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청호경, 금난경, 곽박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전부 노자장자 주석가들, 노자장자의 대가들, 이제 처음에 했던 분들은 이 수락의 세계가 중국에서는 신선학의 분야에서 나왔다는 거죠. 선도라고 하는 신선의 학문들, 도가, 도교, 노장학 이런 곳에서 발전이 됐으나 한국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도교라고 하는 것이 중국처럼 그렇게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모두 불교의 큰 스님들이 다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지금과 같이 세팅을 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원효대사, 의상대사, 그 이전에 자장율사, 진표율사, 그 위에 도성국사, 무학대사 이런 분들이 정말 도학의 밝은 분들이 안목을 다 갖추고 수락의 세계에서 반드시 배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욕망과 세속적인 욕심이에요. 그게 끊어져야 정확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땅도 정확하게 보이고 정확하게 쓸 수도 있고 정확하게 국가를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이게 호국불교의 전통과도 이어지는 겁니다. 비보풍수라든지 우리가 천년고찰의 입지적인 형태가 전부 국가를 수호하고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흉내내는 삿된 사람들, 욕심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끼어들게 되면 이게 이제 미신으로 전락하고 그다음에 아주 수준 떨어지는 담론과 논쟁이 되고 욕심을 추종하는 그런 세계가 됩니다. 조선시대 때 소송 가운데 가장 많은 게 산송이었다 그래요. 산송. 묘자리 가지고 소송 붙은 게 제일 많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집만 잘 살고 우리 집만 행복하자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됐단 말이죠. 그런 것은 이 도학에서 봤을 때 공의 세계, 리의 세계
그다음에 무심의 세계에서 안목이 열려서 세상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상구보리와 하와 중생인데 이 두 가지를 갖추어 가지고 이게 원만구족되어서 이 사의 세계까지 원만구족되어서 펼쳐지던 이 세계가 이제 흐물어지게 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앉게 되는 게 한국의 풍수학이 됐단 말이죠. 그러나 웬걸 서양에서는 갑자기 이것을 현대적인 학문으로 받아들여서 적극적인 현실에 활용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 도학이라고 하는 것을 안목을 가지고 이 신안이나 아주 그 법안을 갖춘 특별한 도인 몇 분이 가지고 있는 안목이 없더라도 과학적인 데이터와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체계적인 그런 학문적인 영역에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대신하고 있더라.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용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반추해 봐야 될 지금 현대의 동서 문명이 만나서 융복합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전 세계의 입지 조건으로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 구현되는 똑같은 형태가 바로 이 사신사라 그래요. 산맥이 하나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고 그다음에 좌측용 우백호가 이렇게 막아줬죠. 그래서 앞에 물이 흐르고요. 그다음에 앞산이 보이는 겁니다. 저걸 좌측용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서양의 풍수 책에서는 말이죠. 진짜 똑같은 용어를 씁니다. 좌청룡 우백호 이래 가지고 말이죠. 화이트 타이거. 그죠? 그다음에 이제 좌청룡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청룡을 그 블루 드래곤이라고 하지 않고 그린 드래곤이라고 많이 그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용어를 그대로 써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기본적인 형태의 땅의 모습입니다. 저 모습에 가지고 있는 6번 자리가 혈자리인데요. 저 자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우리 백두대간도 우리나라도 저러한 형태로 다 갖추어져 있어서 저런 속에서 우리 땅도 단전과 같은 혈을 구성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말이죠. 조선 총독부에서 한국 땅을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식민지 지배를 하겠다라고 했던 일제가 그 동경 제국대학 출신인 무라야마 지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사회학과 나온 사람을 보내가지고 수십 년 동안 우리 한국을 연구하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무라야마 지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조선의 풍수라는 책을 씁니다. 한국 땅을 낱낱이 분석을 해요. 그 분석을 해가지고 한국의 좋은 땅들을 다 찾아내고 그다음에 묘지, 음택, 그다음에 사람이 따는 양택 다 구성을 해가지고 조선 총독부가 들어와서 제일 좋은 땅들을 총독부 관사로 쓰고 자기네들 관리들이 다 사용해서 다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사를 짓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이제 이 일본의 귀족들이 한국으로 넘어와 가지고 지배를 해서 정착을 해서 살려고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해화에 있는 대학로에 있는 경성제국대학, 서울대학교 자리, 그 대학로라고 하는 거. 그런 대학을 만들고 그다음에 가회동 저기 실제로는 화동이죠. 꽃의 수술에 해당한다는 거. 그게 지금 정독도서관 자리, 경기고등학교 그 자리를 경기고보 같은 데를 만들어 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제일 좋은 자리를 잡았단 말이죠. 이런 풍수에 입각해서 조선 땅을 완벽하게 분석한 다음에 그렇게 했어요. 그거는 그러면은 한국을 이롭게 해주려고 그런 게 한 게 아니고 일본 자기네들의 귀족의 자제들이 한국으로 이주를 해서 대학교, 고등학교 다닐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제일 먼저 선점을 해서 그렇게 다 했던 겁니다. 이만큼 한국을 철저하게 연구를 했는데 한국의 땅을 굉장히 분석을 엄청나게 했다. 그래서 기존의 한국 땅을 분석한 책으로서는 이
무라야마 지준의 조선의 풍수라는 책만큼 잘된 책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자세하게 했어요. 이 내용은 나중에 영화 파묘라는 영화에 이 무라야마 지준 얘기가 나와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한국을 열심히 연구를 했는지, 그 연구의 대상 가운데 한국 땅이 얼마나 좋은지, 한국 땅이 얼마나 위대한 땅이고 한국이라는 땅을 어떻게 자기네들이 완벽하게 이 지배를 해야 한국이 지배가 되는지 연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백두대간에 쇠말뚝을 빻고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온 게 이런 부분에서 나온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이 좌총령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라고 하는 이 택리 어떻게 선택할 거냐? 사람이 어떤 곳에서 살아야 되고 어떤 곳에 관청을 세우고 왕궁을 세우고 정부를 세우고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땅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땅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택리의 문제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게 있어요. 그 기본이 되는 거는 바로 땅의 기운은 하늘과 서로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기는 상승하고 천기가 하림한다. 하늘의 기운이 내려오고 땅의 기운이 올라오는데 가장 좋은 땅은 하늘과 땅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상승 하강 작용을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천문과 더불어서 지리를 볼 수밖에 없다. 이게 하늘의 문양이 있고 땅의 문양이 있어요. 이걸 이제 천문지리라고 하지만 지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딱 봤을 때 하늘의 별자리를 보는 거죠. 별자리를 봐서 그 별자리가 어디? 북극성이죠. 북극성이라고 있어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형태가 있는 것을 자미원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자미원이라고 합니다. 자미원국이라 그래요. 자미원국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자리가 배치되어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별자리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으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북두칠성이 있고 남두육성이 있고 뒤에 이렇게 쭉 배치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 모습이 그대로 좌총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의 형태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땅을 하늘에 있는 북극성이 있는 땅 같은 걸 찾아서 거기에 센터를 잡으면 주변이 다 공성이 여러 무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수도로 잡고 센터를 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별들이 그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듯이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이나 나라나 세력이 침입을 하지 못하니까 안전하게 보호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천문과 지리의 핵심이 됐던 것이죠. 그 형태를 서양의 별자리와는 다르게 동양에서는 저렇게 천문도로 나타냈어요. 그걸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해서 조선시대 때도 천상감에서 감상관에서 그걸 늘 이렇게 천문을 관찰을 하고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도 핵심이 되는 곳은 자미원이었고요. 그 자미원이라고 하는 장소를 찾아라. 거기에 수도를 정해라. 그런 장소를 찾아서 이주하다가 그런 땅을 구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저런 자미원의 형태가 크면 큰 도시가 되고 수도가 되고 작으면 작은 소도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미원이나 천시원이나 태미원이나 이런 곳을 찾아가지고 세팅을 해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치가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자리와 관계가 되어 있었다. 그런 측면에 놓고 봤을 때 우리 땅도 굉장히 중요한 땅이다. 배치 자체가 한국이라고 하는 땅의 배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땅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런 형태의 백두대간 세계 단전론이 나오게 됐고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사진에 보시는 건 이제 옴파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사유가 아니라 전 세계에 역사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그리스에 가면 델포이 박물관에는 옴파로스라고 하는 돌 유물이 남아 있어요. 저게 옴파로스라는 게 이제 배꼽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그리스 신화에 제우스가 두 마리의 독수리를 이제 지구 끝까지 이제 날려 보냈어요. 날려 보내 가지고 세계를 가로질러 가지고 지구의 중심에서 딱 만나는 장소. 그게 바로 세계의 배꼽이라는 곳인데 그것이 바로 아폴론 신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자리에 저 돌을 딱 놔둔 겁니다. 저게 바로 세계의 배꼽이고 옴파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중심을 상징하게 되는 아폴론의 그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입니다. 저기에서 제우스 시대가 열리고 저기가 하나의 그 상징과 같은 증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고대에는 유럽에서는 가장 중요한 신탁의 성소가 됐다. 하늘로부터 신탁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중국에 가면 북경에 천단공원이라고 있어요. 천단공원. 천자가 하늘과 소통하는 곳이 있어요. 그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 원래 천자만 올라가서 밟을 수 있는 곳인데 거기를 개방을 해줘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사진 찍게 만들어 놨어요. 천단공원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천자가 가서 하늘과 소통하는 곳이 있는데 유사한 겁니다. 이 델포이라고 하는 이곳에 아폴론 신전에서 신탁을 받는 그곳과 유사한 것이죠. 예전에 여러분 옷을 파는 패션 메이커 중에 옴파로스라고 하는 메이커가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그게 바로 이 뜻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옴파로스 신드롬이라 그래요. 옴파로스 신드롬. 뭐냐? 자신의 국가나 지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이걸 옴파로스 신드롬이라고 해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중국이라고 할 때 여러분 지구는 둥근데 어디가 가운데입니까? 그러니까 옴파로스, 우리가 배꼽이야. 우리가 중심이야. 말하자면 이게 옴파로스나 단전이나 뭐 중심이나 뭐 이런 게 거의 비슷한 용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차크라나 다 비슷한 용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걸로 봤을 때 자기 나라가 중심이다. 우리 땅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인식은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중국이 바로 가운데 중자를 썼어요. 우리가 중심이다. 이런 얘기를 쓴 거죠. 근데 그것은 그들만의 생각이죠. 그리고 그런 아까 봤던 하늘에 있는 자미오운국의 형태가 하나 구성이 돼 있거나 자총융 우베코가 돼서 이렇게 그 장소를 위해서 꽃이 여러 겹이 이렇게 겹겹이 감아가지고 연꽃 속에 있는 딱 수술처럼 되어 있는 장소, 마치 우리나라의 송광사처럼 그런 장소가 있다면 우리가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자유입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일본이라는 나라도 우리가 태양의 근본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태양은 똑같이 뜨고 똑같이 지는데 우리가 태양의 근본이다. 뭐 우길기를 가지고 막 세계를 지배를 하려고 했던 그 야망 같은 것들이 이런 인식 속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근본이다, 중심이다. 잘못하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백두대간 세계 단전을 얘기했지만 편협한 국수주의를 지향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 더 자존심을 더 가지고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더 사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은 한국의 민족주의가 다른 나라를 파괴하고 폭력적으로 지배하고 이런 쪽으로 별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전체주의나 제국주의나 그런 그 나치의 민족주의처럼 옆에 나라를 괴롭히고 살상하고 지배하고 이런 쪽으로 우리는 쓰이지 않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민족주의는 국수주의로 흐르지 않고 문화주의로 흐를 수 있다. 우리는 문화로 가야죠. 무력이 아닌 문화의 힘, 물력으로 가야죠. 우리가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이 땅을 지배하고 그 나라를 무시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중국이 전 세계에 지금 G2가 돼 있는데 모든 나라가 중국을 다 환영하고 좋아해야 될 텐데
아메리칸 뭐 드리밍처럼 말이죠. 아메리칸 드림처럼 막 거기 가서 살고 싶다.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중국의 중화 사상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뭔가 교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를 우리가 지배하겠다. 우리가 식민지로 만들겠다. 땅을 지배해서 그 나라의 뭐를 획득을 해서 우리 이익을 취하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문화를 전파하고 있고 좋은 문화를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족주의는 좀 괜찮지 않겠느냐. 그것을 이제 저는 백두대간 세계단전론으로 펼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앞의 시대에 있었던 것과 달리 무력으로 인한 무력을 바탕으로 한 중심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 공격을 받지 않을 만큼 국방과 무력은 힘은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나라가 다른 무력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지배될 수 있죠. 그러니까 막을 정도의 국방력은 있어야 되나 우리는 문화의 힘으로 물력으로 펼쳐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물력이라고 하는 말은 무력에 비해 가지고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다. 한국을 대표하는 말이 돼야 된다. 제가 이제 이렇게 글을 쓰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옴파루스 신드롬이에요. 우리나라 백두대간 세계단전이라는 것도 옴파루스 신드롬에 해당합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도 세상의 중심이고 우리도 단전에 해당하는데 우리는 다르게 쓰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 국민 전체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 가면 지중해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 지중해 아시죠? 이게 세상의 중심이 되는 바다라는 뜻이잖아요. 바다가 어디 뭐 한 군데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동양의 아주 해동의 말이죠. 이 동방의 학종이라 그랬어요. 그 고은 최치원 선생의 별명이 우리 한국 동방의 학문의 종주라 그래요. 동방학종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최치원 선생이 아주 10대 때 중국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토항소 경문을 지어서 황소의 날을 진압을 할 정도로 대단했던 그런 분 아닙니까? 그 우리나라에 돌아와 가지고 외국에 유학하고 왔다, 선진국에서 당나라에 유학하고 왔다 그래 가지고 한국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동국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동국 이상국집, 그죠? 그런 책도 있듯이 우리는 동국이라, 우리는 동방이다. 동방인데 우리나라는 인방이다. 이는 동쪽이기 때문에 어질다. 그리고 이게는 군자의 나라다. 군자의 나라다. 군자지향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은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대륙의 맨 마지막 동쪽에 있기 때문에 해가 뜨는 나라다. 우리는 해가 뜨는 나라요. 중국 너희들은 해가 지는 나라다. 그래서 서국이라는 말까지 써요. 그래서 서국이라는 말까지 쓰면서 최치원 선생은 우리가 동국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원효 같은 분들도 해동 사문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동국 의식이 있어요. 동국대학이 있듯이 동방 의식이 있어요. 동쪽은 해가 뜨는 나라요, 어진 사람의 나라요, 군자의 나라다. 우리는 바다에 접해 있으니까 동쪽 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옛날에는 극동이라는 말도 많이 썼었어요. 근데 중국은 중국이 중앙인지 중앙아시아가 중앙인지 어딘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다. 너희들이 중국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너희들의 상대적인 의식이고 우리는 명확한 게 우리는 동국이다. 해가 뜨는 나라요. 그대들은 해가 지는 나라다. 그러면 우리는 창조하고 시작하는 나라다. 그걸 감방이라고 하는 게 물지종시입니다. 시작도 하고 마무리도 한다. 시작도 하고 마무리를 하는 나라가 우리 감방이라는 뜻이죠. 이런 거에 대한 자긍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옴파루스 신드롬은 역대의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중심주의, 자국 중심주의, 국수주의, 민족주의, 전체주의와 좀 달라야 되겠다. 우리는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다른 나라에 이익을 주고 괴롭히지 않는 그런 유사이래로 최초로 뭐하는 나라에게 희망과 사랑과 그다음에 자비와 이런 것들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세계의 중심국으로 문화의 국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좀 더 사랑하고 한국이 세계의 단전이라는 사유 역시 하나의 잘못되면 옴파르스 신드롬으로 그칠 수 있으나 우리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바로 백두대간 세계 단전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리학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겠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지구상에는 많은 좋은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나 국가는 다 명당이 아닌 나라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중심혈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몸에도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 있고 그다음에 7 차크라가 있고 그다음에 한의학에서 말하는 수많은 침을 놓는 경혈이 있고 그다음에 나디가 있어요. 이제 그 요가 하는 분들은 나디 아시죠?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 장소들. 이게 나디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쿤달린이라 그래서 이제 기가 이제 운행을 하는 그런 중심의 하단전 같은 곳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어디 가도 몸을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혈들이 존재해요. 좋은 땅들이 존재해요. 근데 세계사를 장식했던 많은 이 국가들이 이러한 혈자리에 존재했던 곳에서 좋은 땅에서 그 땅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의 중심 국가들로 번영했고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그 기운을 무한대로 발산하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이 어떻게 기운을 쓰고 자기에게 기운이 왔을 때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3번은 기회가 온다고 하는데요. 그 기회가 왔을 때 너무나 이 권리와 그다음에 욕망에 찌들어서 남에게 갑질을 하고 뒤를 돌보지 않고 주변을 베풀지 않고 보살피지 않으면 오히려 다시 기운이 바뀌었을 때 환란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우리 불교에서는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주개공의 방식으로. 하나가 이루어지면 주했다가 다시 무너져서 공으로 돌아간다. 역사의 흥망성쇠를 거듭했던 수없이 많은 유명한 아주 위대한 그런 국가들이 있었고 그런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이 권리가 생기고 발전을 했을 때 얼마나 나태하고 탐욕에 빠져서 실패했는지 그걸 우리가 되살펴 보아야 합니다. 한류가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역사의 교훈을 통해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이 G2로서 세계의 중심국이 되어 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도 중국도 저렇게 큰 땅을 가지고 있지만 몽고나 이탈리아 로마 제국처럼 저렇게 큰 땅을 가지고 있으나 중국 땅도 일치일란의 시대 한 번 다스려주고 한 번 혼란해지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중국이라는 땅의 영토가 매우 달랐습니다. 늘 대일통의 세계 하나의 큰 중국을 생각하면서 많이 발전해 왔으나 5대 10국 시대, 5호 16국의 시대, 뭐 3국 시대, 남북국의 시대 다양하게 중국도 한족이 위축되고 그랬던 적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변국에게 얼마나 베풀고 이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보현보살행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들도 성주개공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재행은 무상하기 때문에 영원히 좋은 나라는 있을 수가 없겠죠. 우리 한국은 타너 스님 말씀하시기를 수없이 많은 침입을 받고 폭력으로 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땅을 지키는 수준에서만 폭력과 무력을 가지고 그걸 응전했으나 우리가 먼저 나가서 전 세계의 다른 나라의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적은 별로 없었다. 그런 그 조상님들의 음덕을 받아서 우리는 지금까지
잘 그 시절 인연을 기다려 와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방임하면 안 되고 자만심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백두대간 세계단전의 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자존감은 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스스로를 비하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한국학 에세이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은 우리 한국에 숨어있는 저력들, 위대한 측면들을 다양하게 조명하고자 합니다. 타너 스님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라고 했던 우리 한국, 새마을 운동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가난했던 시절에도 우리 한국의 미래는 밝으며 한국이 세계 정신 문명의 수도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한 한국 땅에서 여러분들 같은 세계 1등의 어떤 우리 젊은이들이 나오고 아주 멋진 문화와 예술과 정신을 세계에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얼만큼 발전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을 했을 뿐입니다. 저와 함께 한국의 다채로운 그런 모습들이 지금과 같이 발전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들이 어떠한 기반과 뿌리를 가지고서 그것이 펼쳐져서 개화했는지 하나하나 그 내용들을 천천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국학 에세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